내과 김한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과 치료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위식도 역류질환 GERD는 위 내용물이 식도와 입으로 역류해서 문제가 되는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밀환성 역류질환, 이제 NERD는 Non-Erosive Reproductive Disease인데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점막 손상이 관찰되지 않지만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임피던스 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위식도 역류를 보이면서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를 NERD라고 칭합니다. 역류 과민성은 에소파지알 하이퍼센시티비티인데 위식도 역류가 병적으로 증가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생리적인 역류로만으로도 식도가 민감해져서 가슴 쓰림이나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에소파지알 하이퍼센시티비티로 명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가슴 쓰림 펑셔널 하트번은 이 타는 듯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지만 위식도 역류는 없고 위산 분비 억제제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를 펑셔널 하트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ERD 중에서도 이제 불응성 리프렉토리 GERD는 8주 이상의 고용량의 PPI를 복용하였지만은 반응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를 리프렉토리 GERD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ERD의 유병률은 2018년 440만 명 정도에서 2022년 49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GERD의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산 분비의 증가라든지 H. 파이로리 감염도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고 식습관이나 흡연, 음주량이 느는 것도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체중의 증가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고 인종적 차이로서도 아시아이 쪽에 좀 더 GERD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ERD는 앞서 용어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알 수 있는데 산 노출이 많은 경우 그리고 식도의 민감도가 높은 경우에 따라서 산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ERD 미란성 식도염으로 칭하게 되고 식도의 민감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능성 속수림 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단은 당연히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시경할 때 사용하는 분류 기준으로는 LA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나누어져 있는데 LA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지 정션에서 이 뮤코잘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 A 같은 경우는 이 뮤코잘 브레이크가 5mm 미만인 경우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뮤코잘 브레이크가 5mm 미만인 경우를 칭하게 됩니다. LAC 같은 경우에는 이 뮤코잘 브레이크가 융합이 되어 있는데 이 융합이 된 정도가 식도 내강의 4분의 3 미만을 침범한 경우가 LAC가 되고 LAD 같은 경우에는 이 뮤코잘 브레이크가 식도 내강의 4분의 3 이상을 침범하거나 스트릭처가 동반된 경우에는 LAD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내시경 판독지를 보면은 LAM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실제 이 LAM은 이제 미니멀 체인지를 뜻하고 실제로는 LA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상의를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발표된 LA 분류에서는 LAM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백색으로 이제 혼탁이 이 위식도 점막부 근처에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삼출액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 위식도 경계부가 흐리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LAM이라고 흔히 판독을 넣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좀 진단을 좀 편하게 하고 PPI나 K캡 같은 약을 좀 코드를 좀 쉽게 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는 그냥 LAM도 그러니까 Non-Erosive Reflux Disease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없는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GERD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24시간 pH 모니터링과 임피던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달린 카테터를 코를 통해서 식도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환자가 이
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쓰림 증상이나 역류 증상이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증상이 있을 때와 이 pH가 떨어질 때가 일치하는지를 이제 봄으로써 이 위산 역류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임피던스 테스트는 이 볼루스가 지나갈 때 이 센서를 통해서 실제로 음식물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이 증상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상급 병원에서는 이제 이 식도 내압 검사 마노메트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노메트리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는 아니고 다른 이제 식도 기능성 질환에 대한 감별을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칼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상 식도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 정상 이제 압력의 변화고, 그래서 음식물이 내려갈 때 빨갛게 이렇게 역류가 빨갛게 압력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정상이고, 이렇게 중부나 하부 식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아칼라지아에서 보일 수 있는 하부 식도 관략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식습관 개선과,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약물요법을 병행하고, 약물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나 수술요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GERD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면 먼저 PPI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I를 먼저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은 그대로 치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내시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에서 아까 보였던 LA 클래시피케이션 ABCD에 해당하는 이제 GERD가 있다면 리플럭스 에스파자이티스나 또는 이제 바렛 같은 게 있어도 ERD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GERD가 확실하지 않다면은 여기 애니메이션인데 pH 모니터링이나 임피던스 테스트를 같이 해서 엑시드 익스포저가 확실하게 비정상적으로 있다면은 NERD를 진단할 수 있고, 엑시드가 올라오지 않지만 증상과의 그 정상적인 엑시드 익스포저에도 이 증상과의 연관성이 있다면은 이제 식도 과민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혀 역류와 상관없는 증상이 있다면은 펑셔널 하트번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D나 NERD 같은 경우는 PPI나 K캡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이쪽 펑셔널 하트번이나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가 갈수록 PPI나 K캡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카이넥틱스나 기타 약제, 그리고 뉴로북 모듈레이터 같은 약제를 더 첨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PPI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메프라졸이나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등이 있고, 아직까지는 초기 치료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고, 4주에서 8주까지는 써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표준 용량은 이제 라베프라졸은 20, 란소프라졸은 30, 에소메프라졸은 40이 되겠습니다. 8주까지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은 표준 용량의 2배로 늘려보거나 아니면 다른 PPI로 전환을 해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넌 카디악 체스트 페인 때도 PPI를 먼저 사용을 트라이 해보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PPI에 바이카보네이트를 이제 이 코팅한 첨가한 약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약회사에서는 작용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지속 시간도 좀 더 길다라는 것으로 많이 광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PPI나 다른 P캡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PPI보다 더 많이 사용을 사실 하고 있는 이제 P캡 제제입니다. 테고프라잔, 팩수프라잔, 자스타프라잔이 있고, 요 세 개는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국산 신약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P캡 제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그 효과는 PPI와 거의 대등하거나 좀 더 우월하다고 연구 결과로는 알려져 있고 PPI와 같이 초기 치료로 P캡으로도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PPI보다도 이제 작용 시간이 빠르고 지속 시간이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PI는 최대 농도를 보이려면은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먹어야 되지만은 P캡은 하루만 먹어도 바로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pH 억제 효과도 PPI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PPI는 식전에 이제 복용을 해야 되지만 P캡은 식사 상관없이 식전 식후 모두 복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상관없이 이제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P캡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 GRD 가이드라인인데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GRD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을 해서 시비아 리플럭스 에스파자이티스가 있을 때는 P캡을 먼저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아한 경우에는 P캡을 4주 먼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마일드한 경우에는 LA 클래시피케이션 A나 B까지 마일드에 보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P캡 4주나 또는 PPI 8주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ERD 같은 경우에는 PPI 4주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하고 내시경 없이 먼저 투약을 해보는 경우에는 PPI를 먼저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문구를 보면은 P캡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겸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이제 H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는 이제 예전에 많이 쓰던 약이고 뭐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산 분비 넉터널 애시드 브레이크스루 환자가 있는 환자에서 이 제한적으로 PPI와 병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H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는 이제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약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뭐 모사프라이드 같은 프로카이네티스는 이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지만은 PPI 병용해서 투여했을 때 일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로모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파젤 하이퍼센시티비티나 펑셔널 하트번 같은 경우에 아미트립틸린 같은 제제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아주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에트라빌 같은 약제를 조금씩 써볼 수가 있습니다. 바클로펜도 뉴로모듈레이터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클로펜은 이제 하부 위식도 관략근의 이완이나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리플럭스의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네이트는 이제 짜먹는 약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라미프루브 또는 이제 이 TV에서 광고하는 게비스콘도 알지네이트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내에 음식물이 있을 때 이 비중이 약한 그 산이 좀 더 이 위쪽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네이트가 코팅을 하는 효과라서 이 엑시드 포켓의 제거에 효과가 있어서 이 역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시경적 치료입니다. 사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내시경적 치료를 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스코픽 푼도플리케이션은 이 식도 쪽으로 이렇게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위식도 접합부를 이렇게 이 푼도플리케이션 하는 기계가 있는데 뭐 이거는 외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안티 리플럭스 미코젝토미 같은 경우는 이 카디아 쪽에 우리 ESD 하듯이 이렇게 파내 가지고 이 여기 궤양이 이 힐링되면서 이 좁아지는 효과를 노리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 얼마나 뭐 떼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 좁아지는지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연구 단계 시술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타라는 시술은 그나마 이제 서울 쪽에 뭐 대형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시경 기구를 위식도 접합부까지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주파를 가해서 이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은 여기가 좀 좁아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위식도 역류를 좀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는 완전한 치료는 좀 어렵고 수술을 하기 전 단계 정도에서 이제 브리칭 세라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니센 푼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환자나 하야탈 허니아가 큰 환자들, 그리고 식도가 짧은 환자에서 좀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숙련자가 시행을 하면은 90% 이상의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수술하는 그 의사의 경험치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증으로서는 이제 이 푼도플리케이션을 너무 이 세게 해서 많이 쪼여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삼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설사나 변비, 복통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이 위식도 접합부가 다시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7% 정도의 환자에서는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링스라는 수술이 있고, 위식도 접합부 쪽에 이렇게 마그네틱 링을 걸어줘서 이렇게 조여줌으로써 위식도 역류를 줄여줄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쪽의 가이드라인에는 이 수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없고, 찾아봤을 때는 연구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식도 역류질환은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초기 치료로는 PPI나 PCAP 상관없이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H 모니터링이나 임피던스 테스트, 마노메트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인 내시경과 임상 증상을 근거로 치료를 해야 되겠고, 내시경 치료나 수술적 치료는 아직 널리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